안녕하세요. 눈을 감으면 들리는 이야기 선울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한 가지 기이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졸업 동창생 명부가 생사부로 바뀌었고 범인은 명단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인은 계속 찾지 못했고 사건 발생 20년이 지나서야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어떠한 이유로 결국 법의 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1년 4월 6일 오후 3시 40분 류스자는 친구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와 어머니가 사고를 당했으니 빨리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류스자는 원래 엄마의 심장이 좋지 않았는데 아마도 오래된 병이 또 재발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파트 단지로 돌아왔을 때 경찰차와 많은 사람들을 보고 나서야 큰일이 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류스자의 아버지는 오후 3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고 침대에 누워 사망한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류스자는 오후 1시 조금 넘어서 집을 나섰고 아버지는 오후 3시 조금 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즉, 아내는 1시에서 3시 사이 그 2시간 안에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법의학 감정 결과 류스자의 어머니 선페이는 넥타이로 목을 졸린 질식사였습니다. 현장에는 넥타이가 2개 있었고 그중 1개는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범인이 먼저 첫 번째 넥타이로 목을 조르다 끊어지자 두 번째 넥타이로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옷차림은 그대로였고 성폭행 당한 흔적이 없었으며 집안의 금품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의 범행 동기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조사 결과 현관문은 억지로 연 흔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1층 이웃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오후 1시 30분경에 한 남자가 초인종을 누르며 상하이 말투를 쓰는 것을 들었고 나야 라고 말하자 문이 바로 열렸다고 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범인이랑 아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실의 탁자 위에는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다기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실롱징이라는 중요한 손님을 대접할 때 사용하는 차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주인이 이 손님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대접을 잘해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찻잔을 누군가 행주로 꼼꼼히 닦았고 현장도 깨끗하게 청소해 어떤 지문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범인이 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전과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는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으니 경찰은 먼저 류스자의 아버지와 관련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류스자의 아버지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의 규모가 컸습니다. 그렇다면 류스자의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누군가의 원망을 산 일이 있었을까요? 경찰이 류스자의 아버지에게 물어보자 류스자의 아버지는 바로 부인했습니다. 그 이유는 류스자의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집 전화번호와 주소를 누군가에게 알려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상의 일이라면 다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온다며 절대 집으로 전화하거나 찾아오는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아내 선페이의 사회적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선페이는 이전에 한 기업의 재무 담당이었는데 병으로 인해 퇴직한 후
몇몇 친구들과 쇼핑하거나 춤을 추러 다니곤 했습니다. 선페이는 비록 나이가 50대가 다 되어 가지만 외출할 땐 항상 이쁘게 꾸미고 나가곤 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이전 직장 동료와 또 그녀와 접촉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조사하였고 그와 춤을 추는 동료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같이 춤을 추던 동료들은 사건 당시 상하이에 있지 않았거나 출근 중이어서 사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후 2달 동안 경찰은 부부의 인간관계를 조사했으며 총 137명을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류스자는 사건 전날 집에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다고 회상했습니다. 류스자를 찾는 전화였고 류스자가 전화를 받자 아빠가 집에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류스자는 아빠는 집에 없다고 했고 전화번호가 필요하냐고 물어보자 번호가 있다면서 직접 전화하겠다고 하며 끊었습니다. 전화기 상대는 낯선 남자로 상하이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하루 이틀 동안 류스자의 아버지는 아무런 전화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낯선 남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하며 전화의 목적은 류스자의 집에 몇 명이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 전화가 1km 떨어진 공중전화 부스에서 온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상대방은 류스자와 류스자 아버지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류스자의 집 주소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류스자와 관련이 있다고 여기고 수사 방향을 류스자로 향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류스자는 직업 고등학교 컴퓨터 전공 학생이었습니다. 졸업이 임박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동창록을 작성하여 서로 교환하였습니다. 졸업하고도 서로 자주 연락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 정보들을 매우 상세하게 적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의 모든 학생들은 류스자 집 전화번호와 주소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외에도 학생의 가족 정보를 알고 있는 건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범인은 류스자의 어머니가 어렵게 대하고 잘 대접했던 사람으로 담임 선생님인 왕 선생님이 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담임 선생님도 혐의를 배제했습니다. 류스자의 반 친구들도 하나하나 조사했지만 유용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류스자와 아버지는 범인이 누구인지 계속 추측했고 심지어 부자가 서로를 범인으로 의심했습니다. 그때 류스자는 한참 반항하는 시기였고 게임을 좋아해서 자주 집에 돈을 요구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류스자는 어머니의 핸드폰을 가져가 밖에서 자랑했습니다. 엄마랑 자주 트러블이 생겼었기에 그의 아버지는 아들인 류스자를 의심했던 겁니다. 동시에 류스자 역시 아버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살해당하고 다음 해에 아버지는 또 한 명의 젊은 여성과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류스자의 아버지가 돈을 벌고 있지만 집안의 돈 관리는 엄마가 관리하고 있었고 평소에 류스자의 아버지는 오후 3시 이전에 집에 들어간 적이 없었던 겁니다. 매번 엄마의 묘에 갈 때마다 류스자를 먼저 집에 가라고 하고 자신은 조금 더 있다 간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깊은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았고 심지어 경찰도 류스자의 아버지를 의심했었습니다. 경찰은 그날 류스자 아버지의 이동 경로를 조사했지만 사건 발생 전 고객과 사업을 논의하고 있었고 아파트 경비원도 사건 발생 전에 막 집에 도착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비록 부자 모두 혐의가 배제되었지만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부자 간의 불신은 여전히 서로를 의심하고 있으며
집안의 어두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새로운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02년 7월 1일 류스자의 같은 반 친구 가오징이 집에서 살해되었습니다. 19살인 가오징은 이쁘장하게 생겼고 반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고등직업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대학 입시학원에 등록해 학원과 집에서만 생활했고 사회관계도 많지 않아 다른 사람과 원한을 살 일이 없었습니다. 7월 1일 오후 2시 38분 가오징의 어머니가 집에 돌아왔고 침대에 누운 채 사망한 딸을 발견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목이 졸려 질식해 사망했으며 반항이나 저항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을 봐 범인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측을 통해 범인은 남성이고 집안의 금품도 가져가지 않았고 성폭행 흔적도 없었습니다. 사건 현장도 마찬가지로 청소되어 있었고 지문 등의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오징의 집 현관문도 억지로 연 흔적이 없었습니다. 즉, 가오징이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 상대방을 들어오게 했다는 겁니다. 가오징의 어머니는 사건 발생 3시간 전 그녀는 집에서 한 낯선 남자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전화에서는 가오징의 집에 있냐고 물어왔고 지금은 없지만 조금 있다 밥 먹으러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오징의 어머니는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조금 있다 외출해야 되니 무슨 일이 있으면 가오징한테 직접 전화하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 남자는 전화로 가오징 어머니에게 가오징의 하교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가오징의 어머니는 외할아버지께 식사를 배달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그때 통화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서둘러 나갔던 겁니다. 이 전화는 범인이 가오징의 집에 혼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했고 가오징이 하교하는 정확한 시간을 알게 했습니다. 3시간 후 가오징은 집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가오징의 사건과 류스자 어머니의 사건은 매우 유사합니다. 범인은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경찰이 다시 한번 직업고등학교에 가서 담임교사인 왕 선생님을 조사했고 선생님은 다시 한번 용의선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왕 선생님은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이 반의 다른 학생들을 매우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전화는 한 잡화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건 남자에 대해 잡화점의 사장님은 아주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그 남자는 키가 170m 정도였고 피부는 좀 까만 편이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의 도움으로 경찰은 범인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범인의 신원을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이 반의 모든 학생과 교사를 소집하여 경찰서에서 특별한 학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동창록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동창록이 분실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범인의 초상화를 돌려볼 때 량효라는 여학생이 자신의 어머니가 범인을 만난 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두 건의 살인사건 사이에 2002년 4월 24일 오후 1시경 량효의 어머니는 낯선 남자의 전화를 받았고 상대방은 자신이 직업 고등학교 교사라고 말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인 왕 선생님이 아프셔서 왕 선생님을 대신해 학생들의 취업 상황을 알아보려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량효 부모님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량효의 집 주소도 알고 있었습니다. 량효의 어머니는 당시 아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약 2시간 후
40대의 중년 남성이 량효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량효의 집은 601호랑 602호가 연결돼 있습니다. 가족과 친척들은 모두 601호 현관을 통해 드나들었지만 이 남자가 누른 것은 602호의 초인종이었습니다. 아마도 량효가 동창록에 602호 주소를 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남자는 집에 들어간 후 량효의 취업 상황에 대해 전혀 얘기하지 않았고 방 안의 구조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문이 하나 더 있는 걸 확인하고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 그를 량효의 어머니는 불러 세웠습니다. 문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던 그는 몇 마디 인사를 나눈 후 집을 나왔습니다. 량효의 어머니는 이상하다고 느껴 담임인 왕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왕 선생님은 아픈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상을 알게 된 량효의 어머니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자칫하면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겁니다. 량효의 어머니가 용의자의 초상화를 보았을 때 집에 왔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경찰이 조사 결과 반 친구들의 동창록은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한 달 동안 경찰은 반 학생 52명의 친척 남성들만 78명을 조사했습니다. 초상화 비교를 통해 조사한 결과 모든 사람이 혐의를 배제했습니다. 사건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범인은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2015년 류스자의 아버지는 의문을 안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은 류스자는 2020년에야 결혼을 했고 아내에게 어머니의 피해 사실을 숨겼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인 가오징의 집안 상황은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어머니가 범인의 전화를 받고 범인에게 가오징의 집에 있는 시간을 알려줬기 때문에 어머니는 항상 자신이 딸을 해쳤다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자책했습니다. 딸이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는 여러 해 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고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오징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내를 원망했었고 2015년 우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0년 말까지 이 두 건의 살인사건은 중대한 돌파구를 맞이했습니다.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경찰의 수사기술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건의 살인사건의 물증을 다시 감정하여 류스자의 어머니를 묶은 2개의 넥타이 조각에서 이름 모를 남성의 DNA를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관련 421명을 대상으로 생물 비교를 실시했고 조러러라는 학생의 아버지를 찾아냈습니다. 상대방은 매우 반감을 드러내며 이미 이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남자를 찾아가야지 왜 본인한테 찾아왔냐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차오러러의 부모님은 1996년에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생계를 위해 싱가포르로 갔고 사건 당시 상하이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오러러의 아버지가 말하는 그 남자는 양젠고라는 차오러러의 양아버지였습니다. 양젠고와 차오러러의 어머니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망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이 조사했을 때 그냥 동거하는 사이라 창피해서 양젠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양젠고는 여러 차례 절도 및 사기 전과가 있었으며 3번이나 감옥에 간 적이 있었고 출소 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였습니다. 조로로의 어머니와는 동창이었고
조로로의 어머니가 이혼하면서 연락하게 되었고 동거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DNA 대조를 통해 양젠고와 넥타이 조각의 DNA가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숨어있던 살인자였고 범인의 초성화도 매우 유사했습니다. 양젠권은 대부분의 시간을 조로로 모녀와 함께 보냈으며 자신은 밖에서 혼자 따로 방을 하나 얻어 지내고도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13일 양젠권은 마지막으로 혼자 살고 있는 집 앞 CCTV에 포착되었고 한동안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3월 15일 새벽 경찰이 검거에 나섰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경찰이 집에 들어갔을 때 양젠권은 이미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양젠고가 위암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그 고통을 참지 못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양젠고의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조사에 따르면 양젠고는 수입이 거의 없었고 노는 것을 좋아했으며 비디오를 사서 성인 영화를 자주 봤었다고 합니다. 조로로의 어머니는 양젠고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양젠고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조로로의 어머니와 양젠고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헤어지지 않았고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다 2001년 조로로의 어머니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부부 생활에 대한 의욕이 감소했고 경찰은 양젠고가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젠고가 2001년부터 범행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조로로의 양아버지로서 조씨 모녀와 함께 살면서 양녀의 동창록을 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양젠고는 먼저 류스자라는 남학생을 선택했을까요? 경찰은 류스자라는 이름이 비교적 여성적이어서 양젠고가 류스자를 여학생으로 오해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는 조씨 모녀가 양젠고의 죄명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고의로 숨겼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들은 양젠고가 범인인지 몰랐고 조로로와 량효의 관계는 매우 좋아서 자주 량효의 집에 놀러 가곤 했습니다. 조로로는 양효의 집이 601호와 602호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매번 601호 현관으로 들어갔었던 겁니다. 이 점은 양젠고는 몰랐습니다. 조모 씨는 또한 양젠고가 살인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모녀가 이 악마와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젠고의 사건을 해결하면서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양젠고가 류스자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류스자가 전화를 받았었고, 즉 양젠고는 이미 류스자가 남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그는 여전히 그의 집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했던 걸까요? 두 번째, 경찰의 추측에 따르면 양젠고의 범행 동기는 성폭행이었지만 두 번의 범행에서 양젠고는 돈을 가져가지 않았고 성폭행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세 번째, 경찰이 양젠고를 체포하려고 할 때 그는 마침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에게 소식을 전해줬던 걸까요? 명단 하나로 사람의 생사를 결정한 살인자, 그리고 20년 동안 숨어있던 진실. 여러분은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조용한 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토요일 밤에도 또 다른 실제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채널을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눈을 감으면 들리는 이야기 선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공포보다 더 무서운 현실, 그리고 법보다 강했던 돈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81년 6월 프랑스 파리, 한 일본인 유학생이 자신의 동급생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3년 후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은 채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스타가 됩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 처벌 없이 풀려난 세상에서 가장 기괴한 범죄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그의 이름은 사가와 가즈마사. 키 150cm도 되지 않는 왜소한 체구,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독일 문학을 공부했고 시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네덜란드 출신의 여학생 리니. 밝고 재능 있는 학생이었고 그는 그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1981년 6월 11일 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합니다. 시를 읽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의심 없이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총성이 울립니다. 시의 마지막 구절이 끝나는 순간 그는 작은 엽총으로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벌어진 일들은 세계 언론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잔혹함보다 그 이후의 이야기에 집중하려 합니다. 총성이 울린 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남자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일이 계획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살해한 리니의 시신에 미친 듯이 침범을 감행하고 만족한 후 그녀를 주방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의뢰용 장갑을 끼기 시작합니다. 손에는 날카로운 도구가 들려 있었고 그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 모습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라기보다 어쩐 작업에 몰두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아파트는 이틀 동안 끔찍한 공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는 본인이 살해한 시신을 잘라 한 손에는 나이프, 다른 한 손에는 포크를 들고 식인식을 시작합니다. 심지어 모든 세부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특별히 사진도 찍었습니다. 다른 부위를 지퍼백에 나누어 담고 가슴과 허벅지 안쪽 엉덩이 라벨을 깔끔하게 붙이고 냉장고에 가지런히 넣어 마치 소장품을 정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평범한 파리의 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밖 거리에서는 누군가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고 사가와의 손에는 린이라는 이름의 저녁 식사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인터뷰에서 그는 인간의 지방이 옥수수색이라는 것을 발견했으며 시체의 부패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고 직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며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칠 뒤 시신이 부패돼 냄새가 퍼지자 그는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파리의 블로뉴 숲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수상한 행동과 이상한 냄새로 인해 경찰에 체포됩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전 세계는 그의 사형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부터 기이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의 아버지는 일본 대기업 경영자였습니다. 막대한 자금으로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립니다. 그리고 정신 감정이 진행됩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각한 정신질환 상태, 재판 능력 없음. 그는 형사 재판 없이 정신병원에 수용됩니다. 그리고 3년 후 일본으로 송환됩니다. 일본으로 송환된 후 다시 정신감정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일본 의료진의 재감정 결과는 달랐습니다. 정신병 아님, 책임 능력 있음. 일본의 최고의 의사들은 경계심을 가지고 그를 1년에 걸쳐 전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마스자와 병원의 부원장 가네코 시로는 사가와를 전혀 봉하지 않았고 인육을 먹는 성벽도 없었으며 단지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으며 정신병원의 강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이 다시 가능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프랑스가 기소를 철회하며 관련 수사 자료를 일본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는 자서전을 출간합니다. 제목은 안개 속에서. 책은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TV 출연, 잡지 인터뷰, 토크쇼. 그는 전위 예술가라는 이름으로 소비됩니다. 살인을 저지른 남자가 대중문화의 상품이 된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1980년대 일본은 버블 경제의 절정기, 자극은 곧 돈이었고 금기는 곧 호기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를 소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여성은 자신을 먹어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하이브리스토필리아라고 부릅니다. 범죄자에게 끌리는 심리, 극단적인 악은 일부 사람들에게 왜곡된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그 현상을 더욱 키웠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스포트라이트는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잊혀졌고 말년에는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2013년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24일 73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는 법의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가난과 병이 그의 죄에 대한 대가였을까요? 아니면 그는 끝까지 승리한 것일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국제사법의 허점, 돈과 권력의 영향력, 대중의 왜곡된 소비심리, 이 모든 것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의 말년의 불행은 정의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법의 실패였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조용한 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토요일 밤에도 또 다른 실제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채널을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눈을 감으면 들리는 이야기 선월입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건 말레이시아 모나라는 여성이 사형을 당하기 직전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은 뒤 교수형을 집행했던 교도관이 죽은 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의 집 근처에 사는 이웃들은 한밤중에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3년 7월 말레이시아 파항주의 한 외곽 황량한 저택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들은 밤에 창문조차 열지 못한 채 그 집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한 사건이 터집니다. 한 정치인 마즈란이 실종되면서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고, 경찰은 이 유령집의 30여 명의 인명에 대한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은 당시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우아한 미인으로 불렸던 모나입니다. 모나는 평범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한때 화려한 가수이자 수상 발레 선수였습니다. 아름다운 얼굴과 우아한 기질로 인해 언론에서 가장 우아하고 이쁜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4번의 실패한 결혼과 6명의 자녀에게 시달리며 그녀는 점차 잘못된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4번째 남편 아펜디와 마약에 중독된 양아들 주라이미와 함께 범죄 조직을 이루었고, 불법 주술로 사람들을 속여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으로 권력은 있지만 마음이 공허한 사람, 승진하고 싶은 사람, 부자가 되고 싶은 사장님들과 남편의 바람을 두려워하는 돈 많은 여성들, 다 그들의 먹잇감이었습니다. 1993년 7월 2일, 정치인 마즈라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홀로 모나의 외곽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당시 재선 출마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소문에 모나의 주술이 매우 영험하다고 하여 31만 위안의 현금과 여러 장의 땅 문서로 하늘을 거스르는 운명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모나는 빙그레 웃으며 3가지 물건을 추천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지팡이, 돈을 모을 수 있는 주술모자,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부적. 이 3가지를 가지고 흙 구덩이에 누워 있으면 천지의 기운이 당신의 운을 바꿔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나가 마당에 미리 파놓은 구덩이를 가리키자 마즈라는 주저하지 않고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을 감자마자 라이미는 칼을 들고 뛰어나와 그의 목을 세게 베었습니다. 그는 마즈란의 시신을 18조각으로 해체하고 3m 깊이의 구덩이에 묻었습니다. 이건 순간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학살이었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모나 부부는 숨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쿠알라룸푸르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고급 호텔에 묵으며 보석과 고급 차를 샀고, 모나는 성형수술까지 받아 자신을 더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즈란이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은 모나였습니다. 7월 22일, 경찰이 쿠알라룸푸르의 고급 아파트에서 모나와 아펜디를 체포했을 때 이 부부는 와인을 마시며 작물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마약 퇴치 작전에서 주라이미를 검거했습니다. 약물 부작용이 온 주라이미는 경찰들의 신문을 참지 못하고 더욱 끔찍한 진실을 내뱉고 맙니다. 자신들이 죽인 게 마즈란 한 사람이 아니라 30명도 넘는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실종된 사람들은 다 본인들이 죽인 것이라고요.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모나 일당은 같은 수법으로 30여 명을 속였습니다. 한 상인이 부자가 되고 싶어 온 가족을 데리고 찾아왔지만 아이들까지도 놔두지 않았던 것이었죠. 어떤 정치인은 자리를 지키지 못할까 걱정되어 모든 재산을 가지고 찾아갔지만 결국엔 뒷마당의 땅속에 시신으로 묻히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황량한 저택에서 여러 구의 시신을 발굴했으며 각 시신의 옆에는 주술 도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1995년 1월 5일 사건은 공개 심판이 되었고 모나는 짙은 화장에 화려한 옷을 입고 법정에 출석하였습니다. 판사의 질문에 그녀는 미친 듯이 역서를 퍼부었고 입으로는 주술의 주문을 중얼거렸습니다. 증거는 확실했고 세 사람은 결국 여러 건의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1년 11월 2일 처형 당일 모나는 교수대에서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상한 점은 당시 교수형을 집행했던 교도관이 몇 년 후 집 앞에서 총에 맞은 채 발견됩니다. 자살인지 타살인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적으로 주술사의 복수라고 말하지만 지금도 그 교회의 황량한 저택은 현지에서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 앞에 검은 그림자가 마당에서 어슬렁거리는 걸 봤다고 했고 한밤중에 울거나 웃거나 하는 기이한 소리도 전해졌습니다. 귀신 이야기보다 더 무서운 30명이 넘는 피해자가 목숨을 걸고 검증한 사실입니다. 소위 말하는 하늘을 거스르는 검은 주술이란 단지 인간적이고 탐욕스러운 욕의 거울일 뿐입니다. 운명을 바꾸기 위해 지름길을 택한 사람들은 스스로 죽음의 함정에 빠졌고 모나는 우아한 미인의 얼굴로 결국 사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신과 탐욕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살인 무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조용한 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토요일 밤에도 또 다른 실제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채널을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눈을 감으면 들리는 이야기 서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인터넷 깊숙한 곳 그리고 인간의 가장 어두운 욕망이 만나 벌어진 사건입니다. 2025년 1월 텔레그램 암호화 채널을 중심으로 하나의 기이한 영상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름은 비엔나. 처음엔 단순한 소문처럼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스스로 도마 위에 머리를 얹고 카메라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기묘한 기대감이 담긴 표정이었죠. 그리고 잠시 후 그 장면은 끔찍한 결말로 이어집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촬영, 편집, 유통까지 모두 계획된 일종의 상품처럼 만들어진 기록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억지로 끌려온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이 죽음을 선택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응우옌 수언다. 1989년 베트남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불행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12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오랫동안 정신질환에 시달렸습니다. 집안의 가장이었던 그는 어린 나이에도 일용직이며 시장에서 야채 파는 일이며 가리지 않고 했지만 어머니의 약값조차 마련하기 힘들었습니다. 장기간의 빈곤과 고독은 응우엔 수언다가 청소년기에 극심한 열등감과 나락에 빠지게 했으며
그의 삶은 점점 어두운 방향으로 무너져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의 내면에는 일방적인 이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욕망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죽음과 통제, 그리고 극단적인 방식에 대한 집착. 그는 점점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부터 그의 흔적은 인터넷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SNS, 커뮤니티, 다크웹까지.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죽음을 실행해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조롱과 시기를 겪으면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마침내 한 사람이 그에게 연락을 보냅니다. 자신을 도살자라 부른 남자. 그는 50대의 단문생이라는 사람이었고 모든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응우엔 수원다는 성적 절정인 상태에서 목을 잘리고 싶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단문생은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하는 쾌감뿐만 아니라 고가의 도축 예술품을 원하고 있었죠. 두 사람은 빠르게 계획을 세웁니다. 장소, 방식, 시간. 모든 것이 정해졌고 피해자는 스스로 그곳으로 향합니다. 단문생은 자신이 관할하는 한 건물에 사무실이 있는데 오래 방치되어 있으며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촬영되고 편집되고 판매될 콘텐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2025년 1월 25일 응우엔 수원다는 집행까지 3시간 남았다며 페이스북에 상태를 게시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응우엔 수원다는 계속 자신의 목을 더듬고 눈빛은 흥분과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단문생은 그런 응우엔 수원다의 머리를 품에 안고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순간 응우엔 수원다가 신호를 보냈고 단문생은 칼로 응우엔 수원다의 목을 베었습니다. 순간 응우엔 수원다의 몸은 무의식적으로 경련을 일으켰지만 단문생은 전혀 동요되지 않았고 오히려 미리 설치된 세대의 카메라를 신속하게 조종하여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였습니다. 숨이 멎은 시신을 욕실로 끌고 갔고 바닥의 혈흔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숙련된 도축 기법을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심장, 신장, 생식기 등 장기를 제거했습니다. 베트남 전통 약재와 함께 장기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카메라로 98장의 사진을 찍어 사지 분해부터 요리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그날 이후 영상과 사진은 텔레그램 비밀 채널을 통해 돈을 받고 거래되기 시작합니다. 수백 달러의 가계표가 붙은 잔혹한 기록. 그리고 이 사건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였던 범행에도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네트워크 조사자들이 영상 속 단서들을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벽의 구조와 물건의 형태, 심지어 문신까지. 그렇게 수개월에 걸친 추적 끝에 단문생은 용의선상에 오릅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공직자로 일해온 겉으로는 모범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오랫동안 억눌린 욕망과 비틀린衝動이 숨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말, 결국 경찰은 단문생의 거주지와 사무실을 급습해 그를 체포하고 현장에서 삭제되지 않은 원본 비디오 파일과 암호화된 채팅 기록, 그리고 응우엔 수원다 DNA가 남아있는 주방 기구 등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절망과 또 다른 한 사람의 욕망,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만나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지금은 그 영상의 일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어딘가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터넷을 가상의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결코 가상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조용한 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토요일 밤에도 또 다른 실제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채널을 함께 해주세요.